제가 여기서 판매한 게 2019년 6월 3억 5천짜리 보이시죠? 예, 28층 3억 5천인데 제가 팔고 나서 자 가격의 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연말쯤에 3억 7,500까지 거래가 됐다가 20년 가면서 슬슬 4억짜리가 보이죠? 예, 4억을 가볍게 돌파하고 연말쯤에는 한 4억 중반 갔다가 작년에는 거의 보시죠. 거의 미쳤습니다. 예, 아파트 가격이 미쳤죠. 5억을 넘고 6억을 넘더니 연말경에는 7억 또 돌파를 했네요. 제가 팔고 나서 한 4억이 올랐네요. 4억이. 안 그래도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가격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정말 안녕하세요. 신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를 낙찰을 받고 대부분 수익을 봤지만 이 중에 딱 한 건 손해를 본 경험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9년 1월경에 제가 안산에 있는 한 대형 평수 51평형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대형 평수였고 51평,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감정가가 얼마였더라? 4억 300이었어요. 4억 300. 이 당시에 51평형 4억 300이면 평당 1,000만 원도 안 하죠.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가격인데 불과 3년 전 가격이 이랬어요. 불과 3년 전 안산에, 그것도 수도권이죠. 이게 안산 외진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 안산 중심가에 있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단지도 2,000세대 정도 됐고, 물론 2000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한 20년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한 구축이긴 하지만 단지도 엄청 크고 아주 조경도 잘 돼 있고 그런 대단지 아파트였거든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가격인데 이게 또 한번 유찰이 됐거든요.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2억 8,200. 제가 이제 이때 입찰을 해서 3억 3,200만 원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뷰가 호수뷰. 제가 잠깐 이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보시죠, 뷰가. 뷰가 상당히 좋대요. 예, 앞에 호수가 보이고 또 이때 제가 벚꽃이 필 때 사진을 찍었던 건데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아파트고 또 30층 건물에 28층, 그리고 노얄동이었어요. 이 물건은 노얄동의 노얄층, 일명 RRR이라고 하지. RR, 로얄. 네. 또 주위에 비록 역세권은 아니지만 또 여기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고 저기 4호선 초지역과 그리고 고잔역을 걸어서 가기엔 조금 힘든데 그래도 차로 가면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랑 걸어서 한 2-30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또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렇게 학교도 있고, 주위에 학교도 많고, 그리고 마트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상권도 상당히 발달했어요. 이 주위에 상권에 학원가, 그리고 병원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또 보이시다시피 녹색으로 표시된데 주위에 다 공원이거든요. 공원, 그리고 호수, 제일 중요하죠. 호수.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입지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파트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시세를 한 3억 8천에서 많게는 4억 초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왜 이렇게 좀 이게 시세를 대형 평수는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또 오래됐잖아요. 아파트가 조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 사정, 그리고 평수가 크면 클수록 정확한 시세를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많게는 새우 한 5천만 원, 적게는 한 2-3천 정도는 남겨 먹을 수 있겠다라고 입찰을 해서 3억 3,200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받았죠. 제가 아까 시세 4억 전후라고 했는데 3억 3,200이면 잘 받았죠. 근데 제가 서두에서 소개했듯이 저는 손해를 봤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왜 손해를 보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의 가격을 처음에 3억 9천에 내놨어요. 이 아파트가 노얄동의 노얄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가 조금 구리다 보니까 별로 안 좋다 보니까 4억 이상은 받기 힘들겠다. 그리고 저는 한 3억 8천 정도를 예상을 했고, 부동산에서도 그 정도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우선은 3억 9천에 이렇게 이제 내놓기 시작을 했죠. 그 당시 처음에는 매물이 제 물건 포함해서 한 2-3개 됐나? 그리고 가격도 대부분 비슷했어요. 한 3억 8천에서 한 3억 9천 정도로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금방 팔릴 줄 알았죠. 그래서 팔릴 줄 알았는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면 점점 매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매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가격도 급매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신도시가 주위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이주하는 이주 물량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제 아파트보다 더 이제 좋은 인테리어도 잘 됐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 더 싸게 나오다 보니까 3억 9천에 내놨던 가격을 점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격을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리는데 그래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3억 5천까지 가격을 내렸는데 이제 6월 달쯤에 제가 이제 2월에 부동산을 내놨으니까 3월에 잔금을 냈고요. 잔금 내고 3, 4, 5, 6, 6월에 이제 어떻게 매매가 성사가 돼서 8월 말에 잔금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예, 그렇게.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매매계약서. 자, 매매계약서 보시면 3억 5천에 이렇게 팔리겠죠? 팔렸고, 잔금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실패 원인을 좀 곱씹어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이거였죠. 이제 제가 주위에 공급을 좀 간과했던 거. 저는 사실 입지 분석이라 이런 거를 사실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꼼꼼하게 하진 않고 그냥 시세, 무엇보다도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보다는 싸게 내가 팔아서 얼마를 남겨 먹어야겠다, 이런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가장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이때 막 이제 막 공급이 쏟아지니까 저도 이제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주위에 이제 뭐 그런 물량이 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죠, 저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에게 조금 여유가 없지 않았나 싶어요. 또 경험이 많지도 않고, 분명히 하락장은 아니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좀 상승을 타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막 금매가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여유가 없고, 저도 이제 이걸 빨리 가격에 팔아야 되나 라는 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조금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급매물만 조금 소화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서두에 그 당시 그 실거래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보시다시피 이 가격이 다시 올라서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 2019년 말부터 뭐 3억 후반을 찍다가 뭐 그 다음에 4억, 뭐 5억, 6억, 7억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이 아파트를 3억 3,200만 원에 받았고, 그리고 3억 5천만 원에 팔았어요. 차액이 1,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손해를 볼 수 있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궁금하시죠? 왜 어떻게 손해인지. 그리고 제가 타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비방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다른 것들 보시면 이 정도로 이렇게 사고 팔면 분명히 뭐 얼마 남았다, 얼마 남겨 먹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3억 3,200에 받아서 취등록세 내고 이것저것 해서 한 3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3억 5천에 팔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다. 참 이제 뭐 저처럼 이렇게 막 모든 거를 막 증빙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자기의 사례도 아니고 그냥 남의 사례, 그리고 뭐 이것저것 짬뽕해서 그냥 뭐 이렇게 받아서, 그리고 실제로 팔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받아서 3억 3천에 받아서 뭐 이제 이거 뭐 대충 이제 실거래가, 그리고 뭐 또 실거래가 보여주면 다행이죠. 뭐 호가 보여주고 뭐 이 정도 금액이면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한 1, 2천은 번 거다 라고 하는 방송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처럼 보이세요. 저는 이제 양도세도 좀 이따 보여줄 건데 다 서류를 보여주고 실제로 남은 금액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뭐 받고 팔지도 않았는데 그 경매로 받은 물건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집 내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거기 거주자가 어떤 사람일지, 명도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집이 바로 팔릴지, 대출을 어떻게 받을지, 뭐 이런 상황에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남았다, 뭐 팔지도 않고 남을 거다, 뭐 이런 거는 정말 믿으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모든 걸 보여드릴 테니까, 자, 어떻게 해서 제가 이 돈이 남지 않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억 3,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랑 법무비 포함해서 제가 490만 원. 미납관리비가 이 당시에 한 144만 7천 원 정도를 냈네요, 제가. 미납관리비도 제가 공용만 낸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좀 관리사무소랑 좀 협의를 통해서 좀 많이 깎았습니다. 깎아서 144만 원. 이거는 또 나중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미납관리비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단기 매도했잖아요. 한 44%가 양도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140만 원을 관리비를 냈지만 이 중에 40% 정도는 제가 돌려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도비 100만 원. 자, 이 정도 지출이 됐고,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 그 이제 팔릴 때까지 관리비 나오잖아요. 관리비. 그쵸? 관리비 나오고, 그리고 이 기간에 또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됐죠. 재산세.
그리고 제가 아까 입주 청소했다 그랬죠. 이것저것 뭐 기타 등등 해서 한 비용으로 한 19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출이 됐고, 그리고 양도세. 제가 실제로 제가 납부한 뭐 이것까지 보여주는 정말 유튜브는 제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예, 진짜 제가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양도세. 제가 직접 세무서 가서, 제가 홈택스로 집에 산 게 아니라 직접 세무서 가서 신고했거든요. 양도세 납부 금액이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154만 원 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자 대출 받고, 제가 대출을 2억 8천 정도에 받고, 그리고 대출 이자가 한 3.2%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아까 잔금냈다고 했죠. 3, 4, 5, 6, 7, 8월까지 해서 6개월치 이자가 대략 한 340만 원 정도.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제가 이제 대출을 갚으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출을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상품을 구할 수는 있는데, 잘 고르고 골라서 한 게 이 정도였어요. 그 대출 상환 수수료 가장 낮으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물론 여기서 이제 대출을 적게 받고 금리를 좀 높게 하면 수수료 없는 상품도 있는데,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 뭐 다른 경매 채널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까지 막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유튜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이자, 뭐 대략 뭐 중개 수수료 이만큼 든다, 이런 거 대부분 뭐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든다. 그래서 다 더하기 빼기 해보면 저는 한 15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쵸? 자, 이제 마무리하면요,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또는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설명드린 이런 비용들을 다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세 파악, 그리고 입지 분석. 사실 저희가 뭐 실패는 했다고는 하지만, 뭐 공급 때문에 하지만 뭐 입지 분석이 크게 그렇게 좌지우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않는 것 같고,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서 싸게 받으면 경매는 최소한, 손해는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처럼 이런 비용들 이렇게 완벽하게 제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모든 거를 낱낱이 공개해드리는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이런 비용들도 꼼꼼하게 따져서 반드시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매인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차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